우리 모두가 걱정하던 대로 오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31번 환자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29번, 30번, 31번 환자 모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추세라면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단계인 에피데믹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폐렴 증상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오늘 있었는데, 정밀검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신종 코로나가 의심된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현지 분위기를 보면 우한과 호북성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전시와 동등한 완전한 통행금지령을 내린 상황인데,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집 밖을 나갈 수 없으며 모든 차량의 운행 역시 금지된 상태입니다. 만약 문 밖을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체포하여 별도의 장소에 격리시킨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의 몸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이식하여 만들어진 생화학 무기라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밝혀졌으며, 유출 경로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독일 연구진들의 최근 발표에도 나왔듯이 전염 속도가 사스의 9배에 이르고 치사율 역시 18%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2003년 사스 역시 유전자 조작 기술로 만들어진 생화학 무기였음은 러시아 등 여러 나라 연구원들에 의해 여러 경로로 알려진 내용인데, 2003년 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동양인이었으며 특히 중국인과 중국 화교들이 9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스가 동양인의 유전자만 공격하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소문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생화학 무기로서는 실패한 바이러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생화학 무기는 많은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전염력에 비해 치사율이 더 높아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기 전에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사망을 해버린다는 단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2003년 이후 중국은 여러 경로로 사스 바이러스를 계속 연구하고 개량하였는데, 그러던 2008년 중국 내 모 연구소가 사스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많은 연구원들이 사스에 걸렸다는 신문기사도 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개량 작업의 핵심은 전염력을 높이면서 치사율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전염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복기를 최대한 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에이즈는 잠복기가 길 경우 20년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감염시키지 않던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에 HIV 단백질을 이식하여 코로나19가 만들어졌는데, 개발자의 의도처럼 잠복기가 사스 때의 심리보다 더 길어진 대신 치사율은 낮아져야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기능이 추가되어 인체의 모든 장기를 공격하는 형태로 변이되면서 치사율 18%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 역시 14일에서 24일 또는 40일이라는 다양한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코로나19가 숙주의 면역체계에 대한 은폐력이 있으며, 적당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급속도로 복제와 변이를 일으키면서 인체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각종 장기의 부전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잠복기의 전염력 역시 상당히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유람선의 사례만 봐도 증상이 없는 슈퍼존파자에 의해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감염자 중 10에서 20%가 슈퍼존파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의 한 가족의 사례를 들어보면, 시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이 나타난 후 며칠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 남편과 아들이 역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는 지역 감염의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한 단계 더 격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 유람선 레스토랑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식사를 한 자리에 앉았던 일본 사람 10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뿐 아니라 의사와 택시기사 등 밀접 접촉자의 경우 대부분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역시 지역 감염이 늘어나면서 경증 환자 치료보다는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대만은 현재 확진자가 20명 정도이며 전국의 음압병실 수가 1100개이지만 지역 감염을 염두에 두고 1만 개의 음압병실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음압병실이 198개이며 일반 격리실이 337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일본의 1800개와 비교해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역 감염이 확산되어 확진자 수가 200명만 넘어도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나왔던 대만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만의 보건당국에서 싱가포르의 확진자 중 50% 이상이 비접촉자라는 것을 알고 1월 말부터 감기 증상으로 방문한 수만 명의 환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그 한 명을 찾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 환자는 2월 3일에 폐렴 증상이 심해져 이미 음압병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시신을 화정하기 전에 미리 채취해둔 인체 조직을 검사한 결과 그 환자가 코로나19 환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간호하던 동생을 검사해봤더니 아무런 증상은 없었지만 양성으로 판명이 되어 격리 조치되었으며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60여 명의 의료진 역시 모두 격리 조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모두 타산지석으로 삼고 슬기로운 대처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19의 경우 초기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율이 높은 편이지만 만약 지역 감염이 확산되어 중국처럼 모든 병원이 환자들로 꽉 찰 경우 그 결과는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은 너무도 명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모든 경제적 문제를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 전국적으로 계엄령에 준하는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많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노파심이 듭니다. 오늘 뉴스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격리 조치 등 중국 유학생들의 활동 영역을 강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문제가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러다가 학교 내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 학교 전체가 격리 조치될 수밖에 없을 텐데 말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중국 유학생에 대해서 친화력 있게 다가가는 것은 좋은데 비상시국인 만큼 최대한 전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격리 조치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대학교의 경우 대부분 개학을 연기한 상태이며 개학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고향이나 외지를 다녀온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14일 동안 별도의 장소에 격리 조치한 후 증상이 없으면 업무에 복귀시키며 회사 운영 중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바로 직장 전체를 14일 동안 격리 조치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연구소에서 우한 전염 속도를 분석한 결과 39일이면 2,500만 명이 감염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최장 9일까지 생존한다고 하니 현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두서없고 자세한 증거 자료들도 편집해서 올리지 못하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우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녀의 아버지는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연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근무하던 병원이 코로나 환자들만 받는 병원으로 바뀌면서 투석 치료를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병원을 알아보았는데 그 병원에도 환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며칠 뒤로 예약이 잡혔다고 합니다. 어렵게 며칠을 견뎌 찾아간 병원은 또다시 코로나 환자만 받고 일반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그 간호사의 아버지는 투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치료가 늦어지면 그 자체로도 무서운 병이지만 더욱 무서운 일은 기존 사회 시스템과 개인의 생활 리듬을 모두 마비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바이러스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자각하고 우리 모두 최대한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옛말에 멀리서 친구가 찾아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을 요즘 중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바꿔서 말한다고 합니다.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바로 죽여버린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